자,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에 101페이지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 사실 기도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내면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말리지를 쌓고 쉽게 얘기하면 딱 그거지. 나쁜 일은 안 자라게 하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미 생긴 선은 좋은 것들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악은 줄어들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생기고 나쁜 일은 사라지게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도 그런 거고, 그리고 기도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신 집중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소원, 성취라는 것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목적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그래서 101페이지에 나오는 석가모니불 기도법, 근데 다른 기도법도 다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꽃방귀 거의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구조가 똑같고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향을 하라라 분양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누가 향연기가 뭐 싫어요? 신음, 그러면 콧방귀. 다른 걸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외과 의사인데 나는 칼 잡는 게 싫어요. 야, 그러면 다른 지구 뭘 하러 와야지. 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난 목욕탕 하는데 나는 운한 모험을. 저게 싫어요. 그럼 물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향이 싫어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부처님 때도 향을 피웠습니까? 부처님 때도 향을 피웠을 거예요. 향을 피웠을 건데 지금 같이 제도화되진 않았겠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또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태초에 향이 있었냐?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태초에 있은 건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 부여고 거기에서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혼식도 그런 거고 졸업식도 그런 거고 뭐 신년 할례식도 이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한군 때 신년 할례식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년 할례식입니다. 1월 5일 날 출근해서 신년 할례식을 했더니 단군 때 있었습니까? 퇴사하시면 됩니다. 웃음?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원은 이집트를 기원으로 하는 거고 한반도의 기원은 순도 스님, 아도 스님, 아도기라조에 나옵니다. 304. 아도기라조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불교 후전기에서부터 이 향 얘기에 나오고 향은 불교를 타고 돌아 들어와서 신명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 문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서쪽으로도 넘어가서 천주교에서도 향을 가지고 미사 집전할 때 하는 거고, 근데 나는 향연기가 싫으니까 미사 집전할 때 신부님 향을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안 오면 됩니다. 웃음. 야, 이거 근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신도가 나는 목이 아파서. 근데 더 웃긴 거는 스님도 그 얘기를 해. 스님도 그 얘기를 해. 난 뭐 이런 집단이 있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미사심전 하는데 내가 그 양면기가 싫어. 야, 그러면 웃음 신부를 그만둬야지. 신랑해. 신랑. 이런 거 재밌는 거였는데 반응을 안 보이네. 이 웃음. 콧방귀 양반들이 저녁니까 경직됐어. 그래서 향 먼저 피우고 향을 가지고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원이 불보살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다고 좋은 직장이 취직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실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가졌으면 그것을 통해서 직장을 알아봐야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그것이 전달되느냐는 다른 거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많이 안다고 꼭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콧방귀 약간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전문가가 잘하는 사람 교수 시켰는데 그 사람을 장관을 시키지 않아. 나라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차라리 자기가 잘 모르면 이거 내가 좀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런 데지가 전문가야. 전문가인데 문제는 현실과의 논리 구조가 약간 다르지.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른 거지. 근데 거기 안 맞았을 때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이걸 야, 좀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니까 처음 가니까 고집이 있어요. 또 그래서 고집대로 계속 하다 보면 나라가 가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콧방귀 들어서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숟가락 같은 걸 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죠.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 숟가락 안 쓰지. 걔네 약간 탕 같은 거 먹는 거 쓰지? 맞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꼭 숟가락을,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써야 됩니까?고? 웃음. 우리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이러면 당군이 숟가락 썼습니까? 그냥 미친 놈입니다. 웃음. 그냥 그 미친 놈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숟가락 문화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젓가락을 쓰는 문화권이 있고, 하라고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식기가 사실은 종류가 많은 것 같아. 아니, 이거 도구,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몇 개 없어. 그리고 숟가락은 전세가 통일되지 않았어. 약간씩 달라. 무엇을 떠먹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래서 우리는 깊이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물 먹기는 사실 약간 불리하지, 그지? 예, 맞잖아. 뭐 숟가락 한두 번 써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숟가락 거의 잘 안 써요. 저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거의 안 쓰지. 안 씁니다. 콧방귀.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젓가락으로 쓰는데, 그게 제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약간 꾸지리해졌지만, 어렸을 때는 나는 내 숟가락, 아니면 밥을 안 먹었던 사람이고, 다 이게 있어요. 다 내 거라는 게 뚜렷하게 있어. 그래. 내가 친척집이나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었어요. 다 내 거여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놀랍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놀랍지? 어디 가서 깨졌냐면 군대 가서 웃음. 군대 가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 여러분이 이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군대 안 가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거보다 거지 같은 데가 군대입니다. 곱하기 2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만만히 보고 갔다가 이런 게이구나. 웃음. 거기서 제가 무지를 많이 터득했지. 예. 원효가 됐지? 무해하게 된 거야. 나 군대 가기 전에 김치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젓가락만 갖고도 돼요. 아마 지금 국은 건더기만 먹고 맨 마지막에 마셔요. 그리고 국을 잘 안 먹습니다. 제가 국 잘 안 먹습니다. 뭐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별 건 없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젓가락만 쓰지. 그리고 일본 굽는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미소식국 이런 거 보면 건더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바퀴 휘어서 마시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지. 예. 우리가 숟가락을 잘 쓰는 이유는 사실은 식가 뜨겁고 컸기 때문에가 영향을 주거든요. 찌개나 이런 거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왜냐면 찌개는 한국 전쟁 이후쯤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지. 찌개는 식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때문에 제대로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콧방귀 조금 약간 풀린 뒤에 먹을 게 좀 많이 늘어난 뒤에 발전하는 음식이고, 그전에는 콩나물국 같은 게 오래된 거예요. 재료 더럽게 조금 물만 넣어 가지고 그냥 물이지. 콩나물국이라는 거는 콩나물국이라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물이지. 그리고 더 웃긴 건 콩나물 자체도 대부분 물이야. 웃음. 그렇지 않아.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물이내를 물에다 넣어서 끓여서 먹어. 와, 이 참 진기하지? 로안 들지. 묵국도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국을 먹는다는 게 약간 춥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열을 보충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식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배 채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한 물배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 문화나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저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생각보다 손으로 먹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만 손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손으로 먹어 그러면 뭐 걔네는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서양이 갔더니 걔네는 뭐 칼로다가 쓸어 먹, 뭐 어쩌고 있는 거야. 걔네 건 쓸어야죠. 젓가락으로 찍기는 좀 그렇지. 우리는 찍기 쉬운 거가 대부분이고 걔네는 고기니까, 아 맞잖아, 그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찢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걔네 저 뭐야, 중세나 이런 때까지 다 그냥 손으로 먹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손으로 뜯어 먹었다. 그래서 둘이서 먹으면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이렇게 쓸 거라는 거 아니야. 웃음. 왜 그래?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가설되는 거지, 그게 태초부터 존재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일단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네가 그렇게 할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 태어나면 그냥 한국말을 수용하는 거지. 어린애가 저는 한국말 배우기 싫습니다. 엄마가 한국말을 가르치니까 나는 한국말이 싫어요. 웃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똑똑한 거지. 그래서 향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제 상식에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향을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향내 맛, 웃음, 너무 잔인하지?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괜찮아. 이거 유튜브잖아. 웃음, 뭐 사진 옆에 안전벨트 이렇게 쌍으로 채고 웃음, 향냄새 맡는다, 향냄새, 웃음, 아이고, 사진 많이 찍어놔, 이쁜 사진 쓴다, 자식들이 고르기 힘들어, 웃음. 자, 그래서 먼저 향을 사르는 거고, 이 향문화가 불교를 타고 들어왔지만 얼마나 강력했으면 유교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많은 부분은 불교거를 이렇게 배척하거든요. 왜냐면 각 종교가 영역이 다른데 다른 종교 거를 받아들이는 게 가오가 무너지잖아. 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하기 마련인데, 향은 유교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이 향이 얼마나 매료를 시켰냐면, 이거 꼭 유교가 아니더라도, 유교나 불교가 아니더라도 제사상에도 다 향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뭐 현충원에서 하면 대통령 뭐 이렇게 향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를 초월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의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변을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수경 하면 전구업지는 네가 지금 입을 헐려고 하기 때문에 입부터 뭔가 정리를 해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모든 종교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개할 때 보면 입을 헹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니. 입 헹구고 손 씻고. 그래서 제가 이슬람에도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모스크 주변으로 해서 수도꼭지가 쫙이 발 닦고 손 씻고 입 헹구고 들어오는 거구, 정 없으면 모래로라도 하고, 이런 시설들이 다 있고 저래도 뇌물을 건너게 하는 것도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부정한 걸 털어내고 들어와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어라고 하면 그것을 향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쪼아내는 거예요. 마치 빛이 어두움을 없애듯이 그렇게 해서 기본 주변을 다 단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거 되게 재밌지. 저 사시할 때 보면 사실 기도할 때 보면 향화청 하거든요.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향이 없어. 입으로 향이래. 입으로 향, 웃음. 입향이야. 입향. 이건 뭐야? 향과 꽃으로 청한다라고 하는 게, 꽃은 이제 산화하는 거고, 그냥 꽃을 꽂아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뿌려서, 예전에 우리 지금 결혼식 때도 이렇게 뿌려주고 가끔 그런 거 하던데, 이게 이제 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콧방귀에서, 예전에 여러분들 연세에는 이혜리사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하라부의 기적 뭐 이래가지고 서울에 왔을 때 막 진짜 뿌렸던 그 기억나세요? 네. 나 그거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었어. 와, 저 진짜
그때는 갯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카퍼레이드를 시켜줬지. 나라가 거지 같아가지고 진짜 올림픽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인가 뭐 그런 정도밖 기억이 안 나. 왜? 나는 그런 거를 지켜본 게 아니고 책으로 봐서 그래. 책으로. 여러분은 봤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큰 차이예요. 콧방귀. 그래서 그게 일종의 꽃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환영해 주는 거. 그게 더운 지역 문화입니다. 꽃만. 따서가 아니고 꽃잎을 이렇게 줄여서죠. 그리고 화만이라 그래서 꽃 목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도 동남아시아 같은데 가면 이제 호텔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들어올 때 꽃목걸이를 탁 해주고 그냥 꽃목걸이만 해주는 데도 있고 꽃목걸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웃음 있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팀 문화가 좀 발전된 데는 미국 뭐 힙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배달비 때문에 난리 나고 미국은 웃음. 사실 배달비 낸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갑자기 막 배달비 저렇게 돼 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죠?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배달비라는 개념 자체가 몇 년 안 된 개념이에요. 맞잖아. 그냥 뭐 철가방 오는 거지 시키면 그죠? 하고 좀 미안하니까 한 그릇 시키면 좀 미안하니까 그냥 잘 안 먹어도 두 그릇 시켜가지고 그냥 한 그릇밥 먹고 이런 거 하고 한 그릇만 시켜도 돼요?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지? 그러면 아저씨가 좀 단골이면 그냥 가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굉장히 유명한 거 있었는데 그 아는 스님이 이렇게 방에 왔는데 내가 콧방귀 중국집을 시켰는데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주소를 내가 매일같이 거기서 시켜 먹거든. 주소가 기억이 안 콧방귀 내가 주소가 이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압니다. 웃음 압니다. 뭐 그랬더. 근데 내가 그때 진짜 30살인가 됐는데 왜 주소? 뒤에 충격적인 게 또 있었어요. 내가 중국의 성주순례가 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기도 붙이려고 주검문 쓰는데 내 이름을 못 쓰. 웃음 한자로 써야 될 거 아니냐? 중국이니까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자로 내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야, 내가 진짜 깜짝 놀랬다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야, 근데 제가 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그 대만대에서 유학하시고 그래가지고 한문을 그 선생님은 우리 같이 한문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한문을 하면 초등학생이 국어책 읽듯이 한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어책 읽듯이 요렇게 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한자 익숙해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굉장히 익숙한 분이거든요. 근데 정년 때쯤 됐는데 한 63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콧방귀. 근데 막 설명을 하다가 그게 서경의 증민편 아니 시경의 증민편 설명하는 거였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에 스님 찔자 어떻게 쓰지? 찔자 야 콧방귀 당신이 웃음 기억이 안 나. 고칠판 앞에서 찌증자 뭐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 웃음 내면 내가 속으로 뭐라? 저거 선생님 술을 너무 많이 드셔 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요? 스님 막 이러면서 막 웃음. 내가 그때 반장이었거든. 웃음. 대학원 반장은 보통 이게 약간 수제자 같은 거예요. 대학원 반장 좀 센 겁니다. 그래서 근데 돌아가셨어.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 그래서 야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때도 그랬는데 내가 이 중국 가가지고 이름을 못 쓰니 이름 한자를 콧방귀. 이게 웃음. 이게 뭔가 추원을 못 올리겠네. 목을 가다듬음. 웃음. 야 콧방귀 너무 슬프지? 슬프지. 난 너무 슬퍼. 그래서 콧방귀. 좀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향을 먼저 아무튼 일단 사르고 향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딱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향 딱 그리고 향화청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향으로다가 고구려 고운벽화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가거나 뭐 큰 스님을 설정할 때는 앞에서 향로를 딱 들고 가요.
그래서 기를 딱 그 향으로다가 쓸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을 싹 쓸어준다. 그리고 그런 문화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기 위해서 향과 꽃으로 청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그 도량에 내려오시려 그랬더니 야, 향이 없네. 향으로 청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향을 안 피우고 내가 음식 많이 차렸어요, 이번에. 한번 오실래요? 근데 가니까 아무것도 웃음. 야, 이거 뭐 장난해?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 콧방귀 금강경 저거 기도할 때 조금 안정되고 나서 바로 만든 게 이제 밖에 향로를 더럽게 큰 걸 만들어서 콧방귀 너구리를 받듯이 한번 피워봐라.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향 냄새를 또 좋아해요. 저는 향연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절에 가면 지금은 좀 없어졌어요. 중국이. 근데 예전에 그런 난 서울 영원사 이런 데 갔을 때 그 느낌이 진짜 안개 속에 있는 절 같아. 그 안개가 뭐냐면 향연계, 향을 너무 많이 펴서 중국은 향로에 불난다. 아니야. 가본 사람은 내 말에 100% 동의해. 그게 향연 향불로 향이 너무 많이 꽂히니까 그 열이 비등해가지고 이게 발화점이 확 올라가면 불이 확 붙어요. 아니야. 가본 사람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 안 가본 사람은 뭐 어쩌고 하고 내가 우리나라에도 원래 그 외향로가 있어서 대웅정이나 이런데 바깥에 향로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이제 금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콧방귀 거기다가 이제 향을 이렇게 꽂는 거다라고 하니까 누가 그럼 뭐 뭐야 뚜껑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 비 오고 이러면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관계 없어요. 왜? 노동력이 쌀 때기 때문에 매일 가치관이다. 화내면 돼. 중국 지금도 그렇게 화해. 다 걷어내고 그 건더기들 싹 끄집어내고 다시 아침에 정비한다니까 누가? 스님들이. 왜? 많이 살거든? 많이 살거든? 많이 살면 그게 소임이에요. 향로. 관리. 그럼 그 폰에서 안 탄 거는 콧방귀 긁어내고 딱 아침에 깔끔하게 딱 놓는 거지. 맞다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콧방귀. 그리고 이 입장 시간이, 마감 시간이 있는 절들이 있어. 관광사에는 중국의 이제 소림사 예전에 갔을 때 그 소림사 마감하니까 향박이 팔뚝보다 더 두꺼운 거 맑고 쫙 꽂혀 있는 거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유심히 봤거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마감돼도 계속 탈 것 같은데 장작 쌓기 들어갑니다. 웃음 장작 쌓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는 확실히 저런 거는 좀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 왜냐면 그렇게라도 태워 주는 거예요. 다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거꾸로 꽂아 가지고 버려요. 나 그거 굉장히 내가 싫어하거든.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금강경 요번에 기도할 때도가 콧방귀 보니까 꺼져 있는 것들이 여러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향들을 잡아뜨리면 되거든. 쭉 잡아뜨려 놓으면 이 옆으로 타요. 그 위에다가 쌓기만 하면 돼. 들탄. 일일이 다 불 붙여주기 힘드니까 쭉 가면 거기서 차 타서 올라와요. 저는 향 같은 거 향로에서 뺄 때는 버리는 게 없어. 다 태워. 그리고 향로도 제가 관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향로에서 들거 너무 깊이 꽂아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 죄를 가지고 하면 다 속에까지 타요. 근데 너무 깊이 꽂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걔가 숨 막혀서 못 타. 그러면 그거 이제 나중에 한 번씩 긁어내거든. 긁어내면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 태웁니다. 우리 다 태웁니다. 그런 의식은 제가 좀 약간 옛날식이에요. 사람은 요즘 사람인데 웃음. 이거 콧방귀 이게 굉장히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축원문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오는 종이는, 그러니까 택배 종이는 그냥 버리는데, 주소가 써 있어도 그냥 버리는데, 축원문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뭐야, 부처님을 신날 부둥에 가진 그런 종이들 있잖아요. 그거 다 소각이에요. 원칙적으로 소각입니다. 그런 거 다 소각. 그래서 그게 콧방귀. 저런 거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걸, 저거에다가 버린다는 거는 좀, 분리수거한다는 거는 내 사고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몰라. 뭐,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있을 때까지는 그 콧방귀 정성을 들여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거고, 물론 당신이 글을 쓴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걸 내가 부처님한테 올렸던 건데, 저거를 분리수거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좀 귀찮고 말지,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생각보다 제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도 최대한 콧방귀 태우려고 들탄 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향 세우고 난 뒤에 세 번 절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예라고 하는 게 향부터 꼭 제사도 절하고 향 꽂진 않잖아. 향 꽂잖아. 그죠? 그렇게 절하고 그 다음에 발언, 이게 중요해요. 뭘 하려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저는 향 피울 때도 향에다가 향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대거든요. 제가 향 피울 때 이렇게 보면 그게 콧방귀, 내 생각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는 속으로 뭔 생각하냐면 그 향에 내 생각, 내 발언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타면서 부처님한테 전달된다. 그 향은 두 가지예요. 메신저 역할, 신모 불보살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그거는 삼국사 아도이라조에 나오는 거고, 아도라조 순도조조인가? 모르겠다. 뭐 아무튼 삼국사 나와. 그래서 신명과 통하는 거고, 향은 신명과 통하는 거고, 신명 중에서는 불보살보다 대단한 게 없다, 이렇게 기록해 나와. 예. 그래서 메신저 콧방귀 역할을 하는 거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주변을 정화,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주는 역할. 그래서 고구의 고벽화에도 뭐 큰 스님이나 임금이나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제후나 이런 사람 가면 이렇게 맨 앞에 향로를 딱 들고 가요. 그리고 지금도 뭐 이용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대단한 거 하면 앞에 향 먼저 딱 합니다. 그 정성이지. 정성, 기본, 기본. 그리고 기도나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같아요. 이 정성이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자세를 통해서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도 중요하거든. 그리고 저는 이게 내가 변화되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루어지는 것보다. 왜? 이루어지는 것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된다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세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그럼 내가 동네 조기 축구에 나가갖고 내가 뭘 해야겠다,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내가 건강한 자체를 목적으로, 제일 목적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봐야지. 목적 자체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그거 너무 허덕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콧방귀에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발언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짧고 간결해야 돼. 그리고 너저분하면 안 돼. 이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불분명한 거 하면 안 돼. 예, 불분명한, 구체적이어야 되고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부탁할 때 기본입니다. 부처님한테만 아니고 친구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야, 나 돈 좀 줘. 그러면 어디다 쓸 건데? 이러면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상환을 할 테니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꼭 이렇게 뭐 부처님 오신 날 저런 연등코리표 이런 거 보면은 소원 쓴다고 읽어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가족 건강, 무슨 뭐 운수대통, 이렇게 약간 불투한 거 쓰지 마. 하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들어줄 수가 없어. 건강 어디까지가 건강한 건데. 웃음, 야, 건강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그럼 뭐 70 먹고도 약 하나 안 먹는 게 건강한 건가? 이게 애매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건강 기준이 좀씩 다르다니까.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맞춰주세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탁을 하면서 얼마 꺼줄까? 그러면 성이 있는 대로, 주방자한 특선 없어요. 뭐 이런 거거든. 이거는 배가 들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구체성. 나 이거 꼭 해줘요. 이거 꼭 해줘요. 이렇게. 예. 그리고 계속 들이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뭐 법명 지어주세요, 뭐 이런. 힘들어. 이 왜 귀찮아? 귀찮아. 근데 뻔데 더럽게 들이미는 사람들 있거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유는 송신스러워. 나 미치겠네. 웃음하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 내가 다음에 해줄게요. 그럼 다음에 또 와 웃음 콧방귀 그럼 이루어진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 웃음 빨리 목적을 달성시켜서 사람을 치워야지. 아 이래야 내가 살겠다. 부처님을 그렇게 전방위로 포회를 하시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 하면 들어줄래 도 들어줄 방법이 없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카톡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도 제가 요번에 금강경 기도하면서 카톡이 하루에 몇백 개가 와요. 그 단체방에 묶여 있어서 그래 예 단체방에 묶여 있어서 그러면 단체방에서 고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본 적이 없어. 왜? 여러 개 오고 길면 그냥 올리지 안 읽어요. 여러분 비슷할걸. 단체방인데 거기서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한 30개가 올라가 있어. 하고 그걸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막말로 얘기해서 카톡이든 문자든 줄 이상 되면 안 읽어. 난 읽어.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읽어. 그러니까 한두 줄로 보내. 그게 읽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나만 이러지. 절대 읽을 겁니다. 내가 왕따라서 하루에 카톡이 한 번 와요. 한 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건이 와. 물론 겁나 센 놈이 보냈어. 그러면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길게 안 보내. 센 놈의 특징은 왜 자기도 귀찮거든. 그리고 또 어른들이 보내면 긴데 맞춤법도 틀렸고 뭐 다 틀려. 웃음. 왜? 눈가리가 안 보여. 아씨 얼마나 공을 들였어. 근데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듣겠어. 읽어도 못 알아듣겠고. 웃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정성이 가득한데 정성이 통할 수 없는 정성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저도 구절이 막 그래서 짧게 부처님은 그 카톡에 묶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부처님한테는 그죠? 수도 없이 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뭘 보느냐? 임팩트인은 웃음. 그래서 글보다 더 좋은 게 어떤 때는 이모티콘이잖아. 쌈막하게 조지는 거에 기도. 그래서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딱 그런 거예요. 구체성이고 간결해야 돼요. 길게 어떻게 저렇게 필요 없어. 콧방귀 필요 없어. 그냥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한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장 심플한 거.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줘.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이 애들이 엄마한테 뭐 쪼를 때 나 저거 하투 저거 사고 사 이렇게 그거야. 그 방식이 좋은 거지 뭐 체면 차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없어 보이겠는데 약간 돌려서 내가 나한테 어떤 놈이 그렇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아이고 참 가짜치지도 않아. 내가 많은 스님들이 나에게 법명을 지어준다고 했지만 나는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가 지어주면 내가 한번 받아볼까 생각이 있어요. 웃음. 너 그러다 차단한다. 야, 이게 부탁하는 놈의 자세인가 싶어. 웃음 이게 부탁인가? 명령인가? 이게 뭔가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 같이 하는 게 제일 잘 먹혀요. 대학을 지명해도 되고 전공을 지명해도 되고 자신이 없으면 전공을 지명해도 되고 전공 정도는 고3 정도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대충 어느 정도는 생각, 콧방귀 고3 2학기인데 전공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랜덤 박스 사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거는 운에 맡겨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뽑기. 자, 돌림판 뭐 이런 웃음. 그래서 발언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리고 위에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한 사람에게야 나 이것도 꼭 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콧방귀 이렇게. 왜냐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북수 쉬고 들어가요. 그리고 백팔배를 해야 돼요. 이 백팔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8배가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장점은 뭐냐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잘 좋은 조건에서 하면 운동이 돼서 이게 유산소 운동이 돼서 몸이 건강해지고 너무 막 무리하고 과도하게 방석도 없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무릎이 나가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른데 연세가 이제 오래 사는 시절에는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다. 못 다니면 난리가 나니까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무릎 나가면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앉아있으면 뭐 주워 먹고 싶고 주워 먹으면 찌면 다니기 더 힘들고 그러다 안진뱅이 비슷하게 돼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밖에 못해요. 맞다니까
그래서 이 무릎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최대한 푹신하게 잘 깔아놓고 규칙적으로 너무 막 빨리 하고 과도하게 하고 예전에 내가 그런 거 있었어. 내가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하는데 거기는 예불에 백팔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씨 이러면 얼마나 죽비를 빨리 치는지 진짜 10, 80, 0배 하는데 한 3분인가 4분인가 뭐뭐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방석이 없어요, 행자에서. 그래서 나무바닥에서 했는데 10배 딱 한 번 하고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에 이렇게 까졌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내가 놀라운 기적을 봤어. 인체 신비 이런 거구나. 내가 그때 그거 봤어. 거기가 이제 까져가지고 했는데 그 까진 상태로 이제 행자복이 떡이 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진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낫더라고. 우리는 싸매고 보호해난다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났을 거야. 그때는 젊었어. 지금 그러면 골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근데 108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긴장을 좀 풀어야 돼요. 예. 너무 막 뭘 생각을 하고 이러면 기도가 잘 안 돼. 에너지가 순일하지 않아.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흐트러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 108일 정도 하면 약간 노곤하고 약간 이렇게 힘들어. 정신 집중이 잘 안 돼. 그 상황에서 긴장을 풀고 정근을 하면서 집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를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그 야구 같은 거 보면 투수 이제 교체하려 그러면 걔가 이렇게 계속 옆에서 던지고 있거든요.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지금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갑자기 우리 생각으로는 갑자기 그냥 투입돼 가지고 하는 게 더 힘이 나지. 그걸 뭐 몸을 옆에서 풀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보면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 벌써 어떤 놈이 풀고 있어.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몸을 풀어서 이완시키고 그걸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근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근하는 것도 있고 힘들어요. 부처님 생각하면서 정근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불상을 놓고 할 때도 있고 불화 같은 걸 놓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안주삼매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저 뭐 관무량 수경할 때도 내나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염주 돌리면서 염주가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수주라고도 하고. 그래서 염주 돌리면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콧방귀 경우가 염주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여기 하고 여기가 굳은 살이. 난 놀랬다니까. 학교 다닐 때 볼펜 잡아서도 안 생긴 굳은 살이 염주 돌리면서 콧방귀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한숨 내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보통 이게 다 필기하고 이러면 여기 굳은 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어. 웃음. 여러분도 굳은 살 없었잖아. 이게 여러분 붓 썼으니까 붓붓을 쓰니까 붓은 여기에 안 생기거든.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 부세대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천상천하 무엽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관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여불자, 천상천하의 부처님짱입니다. 최강자, 시방 천상천하라고 하는 거는 공간적이고 시방세계라고 하는 거는 시방방위. 예, 그러니까 천상천하는 수직적인 거, 시방은 공간적인 거에,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기에서 부처님의 그 세상들을 내가 다 봐도 일체무. 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이제 아부성 멘트 잘해 주실 거죠? 이렇게 딱 제가 늘 상황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부도 정성입니다. 웃음 정성이 있어야 아부 나간다. 예, 정성이 없으면 아부 자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박관장반한테 그런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웃음 새 주는 대로 먹어. 그러고 나서 소원을 백팔배를 해서 정성을 한번 드리고 몸을 한번 풀고 정근을 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부 한번 때려 주고 부처님 짱이에요. 딱 해서 딱 한번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요, 이 구조가 부탁할 때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테 부탁할 때도 그래서 한 번 더 소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회양 아시면 됩니다. 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건데 회양이 다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풀어서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푸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당기겠다는 뜻. 우리 콧방귀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한유가 호가 퇴지예요. 퇴지. 예, 중국의 유학자, 당나라 때 유학자, 한유가 퇴지예요. 물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물러난다. 근데 이 사람이 나대기가 겁나 좋아하거든. 저보다 더 나대면 더 나댔지. 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너무 원밸런스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되게 유교한 분들이에요. 물러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씨 때리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게 2단계에서 때린대. 개구리도 멈춘 뒤에 뛴 회양도 풀어서 끝내겠다는 게 아니야. 풀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에게 되게 재밌는 게 보회양, 진원 다음에 원성치원이에. 사실 봐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다른 스님들이 그랬다고요. 회양을 했는데 원성치를 하면 되겠냐? 원성치원을 하고 회양 지원을 해야지. 무식한 겁니다. 회양은 푸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장학금을 내든지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유재석 같이 했어. 그러면 그게 단순히 돈이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얻고 더 롱런하게 되는 거지. 그게 단순히 주는 게 아니고 주는 동시에 더 크게 받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의 회양리는 풀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되돌려서 콧방귀 한 번 더 추가 마일리지를 얻고 한 번 더 긁어서 끝까지 쫙 빨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회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를 생각하면서 딱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으로 반야신경을 봉독하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이고, 나중에 이제 아미타불 연부로는 어떻게, 저 기도는 어떻게 하면 아미타불로 중간만 바꾸면 됩니다. 아주 쉬워. 기본 세팅은 다 똑같아. 그리고 일부러 저는 다 똑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헷갈리게 열어. 걔 해봐야 별로 대단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게 없어. 좋을 게. 그래서 다 똑같은 정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콧방귀. 그게 간단. 명료해야 사실은 사람이 어렵지 않고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복잡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복잡한 건 간단한 걸 마스터한 뒤에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바둑하자, 철수 안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강자는 가장 간단한 데서 힘을 내. 복잡한 데서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데서 힘을 발휘하는 게 진정한 강자. 디자인도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반모대 의상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심플하게, 진짜 최강은 심플하게. 제가 보면서 그런 거 있거든요. 야, 이렇게도 먹고 사는구나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 몬드리안 아십니까? 저게 시선 몇 개 그리고 팔아먹는다. 웃음. 저거를 왜 사지? 손 이렇게 몇 개 딱 몬드리. 그것도 콧방귀. 차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웃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막 뭘 하고 이런 건 좀 떨어지는. 지금 디자인도 그 전 세계적인 디자인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명한 상표들 다 보면 스타벅스 빼고는 전부 심플입니다. 스타벅스만 지저분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스타벅스 외에는 다 심플이에요. 그럼 옛날에도 그랬느냐? 영국 무슨 어디 무슨 국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귀족 마크 그런 방패에다가 사자도 한 마리, 독수리도 한 마리 있고 이렇게 다 더럽게 지저분했었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데서 힘을 내고 간단한 게 보편성을 가지면서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음악 박수. 네, 안녕하세요. 음악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앞으로 오후에 음악 걸쳐서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달리 보이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불교는 일수, 사견을 말합니다. 일수 하나의 물에 사견 4가지 견이 관점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똑같은 물을 놓고 인간은 그것을 마시는 물로 보고 또 물고기는 그 물을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겠죠.
천상의 존재는 물을 반짝거리는 보석같이 여기고 또 그 아기는 물을 끈적거리는 고름같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인다는 것. 그렇다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음모를 동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죠. 불교란 무엇인가 이런 다소 진지하고 좀 복잡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더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갈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하죠. 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의 규칙 사고인 논리를 따라서 하게 되죠. 사고의 규칙, 사고 법칙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동일, 모순율, 배중률이죠. 동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그거 자신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A는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순율은 어떤 것은 그것이면서 그것 아닌 것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A는 A면 어떤 것은 A면서 동시에 나대일 수는 없다는 거죠. A와 A가 아니다. 이다와 아니다가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모순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율이라고 하죠. 배중률은 어떤 것이 A 어떤 것은 A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왜냐면은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 가운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중간을 배제한다 라는 의미에서 배중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고 법칙이다, 사유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사유의 세계에서만 타당한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도 이런 법칙에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것이다라는 것이고 밥은 밥이고 빵은 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동일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밥이면서 동시에 밥이 아닐 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먹고 내가 뭘 먹으면 그거는 밥이거나 밥이 아니거나 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배중률인 거죠. 내가 사람이면 나는 사람이지 그건 동일이죠. 내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가 남을 수는 없다 무슨 일인 거죠. 단지 사회 법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 어떤 것은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지 돌은 사람이 아닌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것 이런 건 없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배중률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유법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이것과 저것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사람과 나무인 것과 아닌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사유규칙과 일치하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불교는 우리의 사유, 규칙을 따라서 말하는 것 같지 않은 측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불교에서 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다소 논리 규칙에 따라 생각하면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색이면 형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색이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형태가 있는 색이면 색이지 색이 아닌 것이 아니어야 할 텐데 색인데 형태가 없는 공이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을 이야기하죠. 형태가 없는 공이면은 그냥 공이어야 하는데 형태가 있는 색이다. 이래서 공즉 시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야심경에서 다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죠? 색 즉시 공, 공즉 시색. 그리고 또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드릴 것이 공이 세계인데 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유와 무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은 유이거나 무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둘을 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배중률을 어기는 거같이 보이는 주장이죠.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럼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한 건가? 그것도 아니다. 세 번째인 거죠. 유도 아니 유이고 무인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유가 아니고 무가 아닌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를 이제 우리가 사고 부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런 사고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그 이성의 사유 규칙에 따라서 인 것은 인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분별되는 세계인데, 그리고 그 분별된 세계 안에서는 존재하는 각각의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동료성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그래서 자각각의 자기로서 구획지어진 그런 세계인데, 불교는 그런 세계 논리를 따르지 않고 분별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일상적인 경험적인 세계에서 논리적 법칙에 따라서 사유하고 분별하는 것이 기본인데,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마라, 허망 분별이다, 망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일정하게 구역지어진 그 자기 정체성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구호의 분별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려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우리가 일상 세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유, 규칙을 넘어서서 분별과 그런 구획을 넘어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일상적인 이성의 논리가 담고 있는 그런 분별과 구획 너머에 과연 무엇인가가 있어서 불교가 그것을 보고 그런 분별과 구획 너머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불교가 그것을 본 것이라면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분별과 구획 너머에 있는 건가? 무엇이 있길래 불교가 그것을 보고 그 일상적인 이성적인 그 사유의 논리에 따르는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 그건 너머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그 분별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쳐다보죠. 이거는 그 형태,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 오리도 보고 누구는 토끼도 보고 그러죠. 이 길쭉하게 생긴 이거가 불이라고 생각하면 입이라고 생각하면 저쪽을 보고 있는 오리가 될 테고요. 그럼 이제 오리를 보는 거고, 이 길쭉한 것이 귀라고 생각하면 이쪽을 보고 있는 토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집에서 오리를 키워서 오리랑 친숙하면 이걸 딱 보면 오리다 이렇게 할 테고, 뭐 토끼가 너무 이뻐서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탁 보면은 저거 토끼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은 둘은, 그러니까 오리를 보는 사람하고 토끼를 본 사람들은 과연 같은 것을 본 것인가 다른 것을 본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선 그러니까 누구는 토끼를 보고 누구는 오리를 봤다. 그럼 본 것이 누군 토끼고 누군 오리잖아요. 근데 오리는 토끼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둘은 다른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이거를 누구는 오리로 보고 누구는 토끼로 보니까 이거를 봤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놓고 누구는 그걸 오리로 보고 누구는 그걸 토끼로 본 것이니까 공통의 어떤 것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둘이 뭘 놓고서는 봤는데 다른 것을 봤다라는 말도 성립하죠. 우리와 토끼가 다르니까 다른 걸 봤습니까? 근데 또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봤다라는 말도 성립한다라고 하면, 같은 것을 본다라는 것과 다른 것을 본다라는 거는 구분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할 수 있는가? 같은 것을 본다와 다른 것을 본다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뭘 그냥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무엇을 무엇으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누구는 오리로 보고 누구는 토끼로 본 거다. 그러니까 공통의 것은 X고 X를 오리로 보고 토끼로 본다. 그러니까 X 본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보다니까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본다라는 말도 성립하고 또 다른 것을 본다라는 말도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냥 본다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X와 Y가 다른 어떤 측의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보자면은, 무엇을 본다 할 때 그 X는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것에 해당하고, 무엇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Y이 있는 우리 눈앞에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내가 실제로 봤다라고 내가
의식하는 것, 그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거는 눈앞에 주어진 것, 감각 대상이라고 말할 수. X는 Y는 의식 대상, 인식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본 거는 눈앞에 주어진 것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서로 무엇으로 본다 해서 차이나는 것들 Y는 인식 대상이다, 의식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보다? 대상을 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눈앞에 주어진 감각 대상을 의미하는지, 의식 대상 내지 인식 대상을 의미하는지, 이거가 잘 구분돼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 본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른 걸 본다는 말도 성립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보면은 이런 X와 Y를 구분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다라는, 것보다 알다, 인식하다라는 것을 헤아릴 양자를 써서 이야기하죠. 헤아릴 양이라는 건 뭐 우리 측량, 계량, 뭐 분량 이럴 때 그 량에 해당하는 거죠. 인식하다가 량인대음, 의식이 무엇을 무엇으로 보다 할 때 그 인식하는 자는 능히 인식하는, 잘하는 의미에서 능량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앞에 주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거는 어소자를 써서 능소가 되는 거죠. 인식하고자 하는 피동의 소인 거죠. 그래서 소량이라고 하고, Y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뭐를 보면서 그것을 인식하고자 해서 인식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인식량에다가 결과자를 써서 량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감각 대상에 해당하는 인식하고자 하는 것을 소량 무엇으로, 인식된 것을 양괄로 구분하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림에서는 소량은 같지만 결국 각자가 인식한 결과는 다르다, 량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서 안으로 넘어가는 거. 인식하고자 했을 때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던 거고, 그것을 오리로 보게 돼서 오리로 알게 되면은 모르서 아르어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 말은 인식하고자 하는 것 X를 어떤 것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인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로 내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고자 하는 것 위에 그 인식된 결과, 량과 겹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이것으로 알기 때문에 X 위에 Y가 겹쳐짐으로써 딱 덧붙여기 때문에 X가 뒤로 물러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량은 뒤로 물러나고 량과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X는 이제 지워지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몸에다가 옷을 입으면은 옷은 다 가려져 있잖아요. 아니, 몸은 다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몸에 옷을 입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몸이 아니라 옷이 되는 거죠. 몸은 뒤로 물러나고 옷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얼굴에 가면을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접 보는 거는 얼굴이 아니라 가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은 인식이 되면은 그 알고자 하는 소량, 그거는 뒤로 물러나고 결국 알게 된 것이 그거를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것을 보는데도 그렇게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보는 자의 의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뭐 사람은 보고자 하는 대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뭐 애인하고 헤어져 갖고 애인이 엄청 보고 싶은 사람 길거리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막 애인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엄청 배가 고프다, 그래서 막 뭔가가 먹고 싶을 때 밥상 위에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도 그게 마치 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읽어내는 것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인식틀, 어떤 개념틀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각 자료들,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둔 신경망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의 신경망 중에서 오리, 방면이 좀 더 두드러진 사람이면은 뭘 보면 그대로 오리로 인식을 할 테고, 뭐 토끼 방면이 강하면은 토끼로 인식할 테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개념틀에 따라서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인식도 된 결과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은 우리가
외국어를 인지하는 거를 보면은 그 외국어를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틀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 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이 말을 하는 거가 의미 있는 언어로 들리겠죠. 근데 그런 인식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인식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뭐 누가 스페인어로 이야기한다. 나한테는 스페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스페인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거가 언어로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 잡음 이렇게 들리겠죠. 뭐 내가 의미 있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 받아도 새가 들으면은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새한테는 뭐 개가 짖는 소리나 똑같이 들리겠죠. 그런 거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 양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망 개념 틀에 따라서 다르다, 달리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인식틀을 불교에서는 인식 능력, 인식, 기관을 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의 인간의 6가지 인식 기관, 인식 능력 이걸 이제 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에 따라서 서로 보는 것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수사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기관하고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인식 개념, 틀에 따라서 우리가 세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논리 법칙에 따라서 사유한다. 근데 문제는 불교는 왜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식된 결과, 분석된 결과, 분별된 그거를 넘어서서 과연 무엇에 있어서 그런 것일까를 물었었죠. 그 이야기는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과 연관하면은 량과 이전의 소량이 과연 뭐냐, 분별되기 이전에 그 X가 뭐냐, 소량이 과연 뭐냐의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식체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 보기 전에 같은 것 X가 과연 뭐냐, 분별 우리의 개념 틀에 따라서 분별하기 이전에 그 분별된 양과로 알려지기 이전에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존재 자체 X는 과연 뭐냐 이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식 틀의 다른 분별 이전의 공통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의 물음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 똑같은 물음이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가 제기한 물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칸트는 우리가 인식한 세계, 경험한 세계는 우리 자신의 인식 틀에 따라서 규정된 세계다. 인식 틀이라는 게 우리는 세계를 보는 감각하기도 하고 사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감각, 활동이나 사유의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인지 틀이 있다. 지각 활동의 틀, 직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직관의 틀, 사유의 틀, 뭐 시공간 형식, 범주 형식,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된 세계는 현상이다.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규정되기 전에 세계 자체는 뭐냐, 물 자체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같은 물음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개념 틀에 따라서 인식된, 량과서 인식된 그것 이전의 소량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 대상 자체가 과연 뭐냐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것도 뭐 형태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죠. 뭐 루비의 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다 사람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막 컵을 찾고 있었어요. 이거 딱 보면은 컵을 보게 되는 거죠. 흰색, 검은색을 치워놓고 이 흰색에 정경으로 드러나면 이게 컵으로 보이는 거죠. 컵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잘 컵으로 안 보이나 보죠. 네. 누구는 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강의 마치고 나서는 나가서 애인하고 만나서 저 뭐 채집에서 저 마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딱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은색을 보면은 흰색은 뒤로 물러나고 배경이 되고 검은색이 전경이 되면 사람을 보고 이 흰색이 전경이 되고 검은 데의 배경이 되면은 컵을 보게 되겠죠. 그럼 컵하고 사람 얼굴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질문은 다른 것을 봤을 때 거기에 공통으로 본 것이 뭐냐를 우리가 묻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 있어서 아까 오리하고 토끼하고는 달리 오리하고 토끼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걸 오리로 보고 그걸 토끼로 봤었는데 이 그림에 있어서는
콧방귀, 겹치는 부분이 없죠. 흰색 컵을 본 사람은 검은색은 안 본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것을 봤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얼굴을 본 사람은 컵은 보지 않은 거죠. 그죠? 뭐 흰색 컵을 본 사람은 검은색 그 얼굴은 보지 않은 거고, 검은색 얼굴 본 사람은 흰색 컵은 안 볼 것이기 때문에 뭐가 공통의 것이다, X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죠.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에어의 천사와 악마 그림인데, 에어는 애 들어봐 보셨죠? 그 현대 화가인데 이런 그림 뭐 우리나라에서 이 애 작품들이 한 뭐 4, 5년 전쯤인가 그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전시도 하고 했었는데요. A 작품 중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림에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4층에 다시 1층으로 이어진 그림 기억나시죠? 왼손을 그림 그리는 손, 그래갖고 왼손을 그리고 있는 오른손을 쫙 그려 있는데, 이 왼손을 그리는 오른손을 왼손이 다시 그리는 것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우리 일상의 논리법칙, 사유규칙에 따라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거기서 어떤 의미로는 참 불교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작품 중에 윤회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빙빙빙 돌고 돌아서 결국 처음 끝이 맞물리는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전시할 때도 있었던 거죠. 도마뱀만 마리가 탁 있는데 이렇게 떡 들어가면은 수천 마리가, 뭐 수만 마리가 쫙 있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은 한 마리, 실제로는 한 마리 낮지만 사방에 거울을 딱 이렇게 장치를 잘하면은 이게 중중무진으로 표시 중무진이라는 걸 이제 불교들 하는 개념인 거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에셔의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에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시나요? 청사. 예, 악마 반, 청사 반쯤 되네요. 웃음. 예, 흰색을 보면은 검은색이 뒤로 물러나고 흰색은 천사. 그죠? 검은색을 보면은 천사가 아니고 악마를 보게 되는 거죠. 되게 그 뭐 개념 틀에 따라서 달리 본다 그러는데, 세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 개념 틀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은 뭐 주로 천사를 볼 테고, 좀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 개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뭐 악마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 전체가 놓여있는 바탕이면은 우리가 이 까만색을 보기가 쉽죠. 만약에 이 바탕이 검타요, 뒤에요, 부분이요, 그러면은 아마 흰색이 드러나서 천사로 보이기가 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를 텐데, 어쨌든 누구는 천사를 보고 누구는 악마를 본다. 같은 그림을 보고서는 그렇게 보니까 양과는 다르다. 그럼 공통의 뭔 것이 무엇인가? X는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루비나 컵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도 공통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천사를 본 사람은 여기 자기 검은색으로 돼 있는 악마는 보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배경으로 되니까. 악마를 본 사람은 흰색은 보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무엇을 봤는가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통 X가 뭐냐? 루빈의 허비나의 천사와 악마의 그림에서는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 개념적으로 분별된 것으로 보기 전, 그러니까 천사를 보거나 악마로 보기 전, 뭐 컵으로 보거나 사람 얼굴을 보기 전 그 공통으로 본 X가 과연 무엇인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시죠. 그럼 검은색을 보면 흰색을 안 보고 흰색을 보면 검은색을 안 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공통적으로 본 것이 없는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본 것, 천사를 보는 사람하고 악마를 보는 사람 중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본 그것이 없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를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본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예,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죠. 컵을 보는 사람은 이거를 보는 거죠. 이 경계선을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 사람도 이 경계선을 보면서 이것을 사람의 경계선으로 보고, 컵을 보는 사람은 컵의 경계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경계선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 이전에 보는 거는 컵과 사람, 천사와 악마 사이의 경계선이다. 정경과 배경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다.
뭐 A와 나 대 A 사이에 경계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경계선의 정체가 과연 뭐냐? 컵과 얼굴 사이, 그죠? 천사, 왕 사이의 그 경계선의 정체는 과연 뭐냐? 경계선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얼굴로 보면은 경계선이 얼굴을 그리는 경계선이라고 보면은 그 경계선은 컵은 아닌 거죠. 근데 컵으로 보면 컵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예, 뭐 얼굴로 보면 얼굴이기도 하고 컵으로 보면은 얼굴이 아니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면인 거야 되는데 아니기도 하니까 동일 모순율 다오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컵으로 보면은 얼굴이 아니고 얼굴로 보면 얼굴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은 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배제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배중률인데 얼굴이 아니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아니기도 하니까 배중률도 어기는 거다. 불교에서 말한 잘 이야기하는 그 사고 부정을 보면은 컵로 보면 얼굴도 아니고 그죠? 얼굴로 보면 컵도 아니고 그럼 얼굴과 컵인 것이냐? 얼굴하고 컵 합해 놓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얼굴하고 컵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얼굴도 아니고 컵 아닌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고 부정, 우리가 본 것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방식인 거죠. 애시와 천사 애시아의 작품 천사 악마에서 천사로 보면 천사이고 악마로 보면 천사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죠. 모순율을 위반하고 있고 또 천사로 보면 악마가 아니고 악마로 보면은 악마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 아니니까 배중률을 넘어선다. 또 마찬가지로 악마로 보면 천사도 아니고 천사로 보면 악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A도 아니고 not A도 아니고 그럼 천사와 악마인 건가? 그것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구부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의 정체가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유하고 분별하지만 우리가 그 개념적인 분별 넘어서 우리가 본 것, 그러니까 량과 이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소량 X건은 인, 것과 아닌 것,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성립하는 경계선이고 그것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그 경계에서는 인건과 아닌 것 사이에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유동하는 춤추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개념적인 분별 너머에 바라본 것은 음인 것과 아닌 것이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유와 무를 넘어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으로서의 공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그게 컵으로도 될 수 있고 사람 얼굴도 되고 그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부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에서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공에서부터 이것과 저것이 생겨나지기 때문에 그 공을 말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서 그 공을 진공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저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무무로 규정할 수 없기에 공이라고 하지만 그 공에서부터 묘하게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날 수 있는 묘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불교가 개념적인 규정 넘어서 실제로 본 그 존재의 실상은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그러니까 컵 또는 얼굴 이렇게 어떤 개개동일적인 개별적인 실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구체화되기 이전에 어떤 유동성이다. 춤추는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했듯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기 동일적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고정적 실체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 저는 우리가 불교에서 사법인 중에 하나죠. 재행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행무상을 말하는데 재행무상의 무상성이라는 게 뭐 인생은 무상하다. 그래서 쭉 자기 동일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뭐 몇 살 넘으면은 예전 같으면
뭐 환갑 넘으면 그렇지만 요즘 뭐 90살, 100살 이러면 이제 어차피 죽기 때문에 쭉 영원히 되지 않아서 이게 무상함. 이런 의미의 무상이 아니라 자기 동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내에서도 끊임없이 매 찰나찰나마다 생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찰나 생멸을 이야기하죠. 한 찰나에 생겨나고 그 다음 찰나에 멸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실제는 자기 동일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에 변화하는 그런 걸 우리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 동일률이 깨지는 그런 실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존재다. 그리고 매 순간 변화한다라는 얘기는 한 찰나에 생겨나고 그 다음 찰나에 멸하는 것인데, 생한다라는 번 없는 게 있는 게 되고, 그죠? 멸한다는 거는 있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 것과 아닌 것, 아닌 것과 인 것이 함께 해야지 변화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잘나서인 것이다,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찰나생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 것에서 아닌 것으로, 아닌 것에서 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기 때문에 뭐 모순율, 배중률을 넘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존재하는 것은 자기 동일적 사물,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이다. 근데 그 공으로부터 이것 또는 저것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이것과 저것이 거기에서부터 생성된다. 그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오리를 보기도 하고 토끼를 보기도 하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우리가 컵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것저것들이 또 그 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공을, 그 현상을 우리가 진공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의 실상이 고정적인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라 공이고, 결국은 진공유다라는 그런 경지를 꼭 불교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장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겠지만 장자의 호전 먹인 거죠. 예. 읽어보면은 옛날에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호럴,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뜨세. 맞아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해 돌연 깨어나니 분명히 장주의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의 꿈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장주와 나비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으니 이를 물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주가 되고 나비가 되고 이것을 물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논리에 따르면은 장주가 나비 꿈을 꾸면은 장주는 있지만 나비는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는 거가 되는, 나비가 장조 꿈을 꿨으면은 장조는 없는 거고 나비만 있는 거고, 존재하는 거는 장조나 나비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적의 세계에서는 장조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자유자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물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론적으로 바라본 세계, 개념적으로 분별된 세계는 고정된 자기 동일적인 실체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되는데, 장자가 본 세계는 그런 분별 이전의 공이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할 수 있는 자주자지한 그런 물화가 일어나는 세계다. 예. 유화물을 넘어선 공으로부터 이것 또는 저것으로의 물화가 일어나는 진공, 묘유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실 자체가 이런 그 묘한 중국 묘의 세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 발레리나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누구는 그걸 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보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턱시계 방향으로 또 보이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동영상 자체가 이렇게 돌다가 휙 또 반대로 도는 걸로 동영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딱 보는데 한 명은 분명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한 명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의 분별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방향으로 돌거나 저 방향으로 돌거나 돌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발레리나는 그 의식의 분별적인 그 사유, 논리에 따라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는 저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저렇게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의 분별에 따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인 것과 아닌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 양립 불가능한 건데, 저 동영상에서는 것과 아닌 것이 양립 가능한 거가 된 거죠. 예, 이제 이런 식의 그 세계를 현대 양자 역학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어떤 것은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아니고 이 방 바깥에 내가 또 있을 수는 없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둘 중 하나야 되는데, 양자 역학에서는 A는 여기에도 있고 또 저기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그 빛이 과연 뭐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실험할 때 저 스크린으로 빛을 쏘이면서 두 구멍을 내고 빛을 쏘였을 때 빛이 두 구멍으로 나가서 이렇게 파동이, 이건 뭐라고 하죠? 간섭 효과, 빛의 간섭 효과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빛이 입자가 아니라, 빛이 입자였다면은 이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만 가야 되는데, 두 구멍으로 다 나가서 결국은 스크린 위에서는 서로 이렇게 간섭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것은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고,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파동적으로 이해하면은, 파동이라는 거는 여기 이 파동이 어디 입자처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두 구멍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에 들어오는데 저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도 나오고 저 문으로도 내가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일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근데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세계를 입자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지, 파동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 문과 전문을 다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양자역학에서는 사물은 그 입자화 되기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마 동양 철학에서는 목을 가다듬음, 존재하는 것은 기가 화합해서 개별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입자화 되고 개별화되기, 개체화되기 전에는 비로소 존재한다. 에너지로 존재한다. 뭐 불교에서 업력이 존재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그 업력도력이, 심력이 에너지를 뜻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파동적인 사유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입자적인 사유는 그런 파동적인 존재가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파동적인 존재가 파동함수로 표현되는데, 뭐 의식, 그 관찰하는 의식에 의해서는 그것이 파동함수가 깨지면서 입자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적으로 사유하느냐, 파동적으로 사유하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것도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저것이 아니기도 한 그 사유는 입자적 사유가 아니라 파동적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자역학에서 그 양자역학이 보는 세계는 지금 계속 이 동일류, 모순율, 배중률을 어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이중성과 중첩성을 논하는데, 그러니까 A가 A이기도 하고 A가 아니기도 하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A와 나대가 동시에 함께한다. 중첩성이다. 경계선을 생각하면은 토끼이기 아니죠. 경계선을 생각하면은 컵이기도 하고 얼굴이도 하다, 이중성을 갖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고 저거고, 경계선 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컵이 될 수 있는 겉하고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첩돼 있다. 그럼 중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과 중첩성의 세계를 양자역에서 논하고, 동일률 모순, 그 세계는 동일 모순율 배율을 넘어선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림에서 루빈의 컵에서 컵이기도 하고 얼굴이기도 하다, 이중성이고
컵과 얼굴이 동시에 함께한다. 중첩성인 거죠. 천사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하다. 예. 인간의 내면은 천사 같은 측면도 있고 악마 같은 측면도 있다. 이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에 같이 들어있다. 컵과 컵 아닌 뭐요? 천사와 천사 아닌 악마성 같이 있다. 중첩돼 있다. 중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별할 때는 이것 또는 저것, 이것이 있으면 저것은 없어야 되고, 저 사람은 천사면 악마성은 악마는 천사성은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인간의 내면 안에는 이것과 저것이 이중성으로 이것이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중성으로 또 인 것 아닌 것이 같이 함께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중첩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보는 세계는 결국 공의 세계다.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되기 이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성의 논리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 너머의 세계다. 그러니까 의식적 분별, 이전의 세계가 바로 공의 세계이고, 불교는 그런 의식적인 개념적인 분별을 넘어서서 그것에 선행하는 것, 존재의 실상 그거는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되기 이전의 것이다. 이중성을 가지고 중첩성을 가진 것이다. 이것과 저것인 것과 아닌 것, 유와 무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이고, 또 자유자, 그러기 때문에 자유자지한 물화가 일어나 할 수 있는 세계다. 이것과 이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진공, 묘의 세계다라는 것이 그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교가 분별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인가를 이제 공의 세계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의 세계에 대해서 불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